오늘 이제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DNA를 봤을 때 이제 DNA가 이제 진화의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또 DNA를 보면 또 그 어떤 설계의 흔적을 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사용했던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말씀드릴 때 DNA를 보면 종 안에서의 다양성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종을 뛰어넘는 진화는 이제 제 판단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DNA 중에 이제 한 가지 특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것이 이제 그 DNA 서열입니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그 DNA 서열인데요. 1번 염색체의 DNA 서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끊임없이 내려가는데 그 서열의 길이가 대략 한 2억 5천 베이스 페어 됩니다. 2억 5천 베이스 페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속도로 거의 한 이틀을 계속 봐야 이제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서열이 이제 인간 염색체 1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계론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 간단한데요. 이 서열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 서열이 의미 없는 배열이 아니라 이 서열을 통해서 이 서열대로 이제 단백질이 나오고 그 단백질에 의해서 이제 우리 세포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 서열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잘못된 단백질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세포가 죽기 때문에 결국 이 2억 5천 베이스 페어나 되는 이 서열은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다. 예. 그것이 사실 설계론이 말하는 뭐 가장 주요한 내용이라고 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서열에서 이런 다양한 단백질이 나오는 것이죠. 무려 이제 2만 종류의 이제 단백질이 나오는데 요걸 이제 가장 직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DNA를 사실 글로 보시면, 예, 글 똑같습니다. 이 글도 지금 보면 사실은 이게 지금 그 성경 이제 창세기 부분인데요. 이 글도 사실은 코드죠. 예, 이 글도 이제 코드입니다. 그래서 앞에 DNA가 ATGC 4개였다면 이거는 자음 14개와 모음 10개의 코드의 배열입니다. 아까 DNA도 코드의 배열이고 이것도 코드의 배열이고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글을 보면서 이 글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기서 아주 정교한 의미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코드가 잘못되면 이제 의미가 왜곡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여기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응이 기억으로 바뀌어 버리면 이제 교호화가 되죠. 그래서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코드, 이 글은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똑같이 DNA에도 적용이 된다. DNA도 역시 코드의 배열이고 거기서 정교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코드가 잘못되면 잘못된 단백질이 나와서 세포가 이제 죽게 되고, 예, 그 글과 똑같기 때문에 DNA도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다. 그래서 뭐 이 슬라이드는 이제 DNA가 결국 이제 글과 같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그냥 잠깐 비교를 하면 이제 생명체의 DNA는 ATGC 4개로 이루어져 있고, 한글 성경책은 자음 14개, 모음 10개에서 사실상 이제 얘는 24진수가 되고 얘는 4진수가 됩니다. 예, 둘 다 코드의 배열입니다. 코드의 배열이고, 코드 개수가 몇 개냐? 이 DNA는 사람 같은 경우에 30억 개가 있고요. 코드가, 배열이. 이 성경책 같은 경우는 325만 개, 자음 모음이 325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량으로 보면 얘는 60억 비트가 되고, 얘는 1500만 비트가 돼서 훨씬 정보량이 많죠. 그리고 둘 다 무의미한 배열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의사 전달, 얘는 단백질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한글 성경책이 만약에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다면 똑같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정보량은 이거의 100배, 200배가 넘는 DNA도 당연히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다. 예, 그것이 이제 제 설계론의 주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DNA는 또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스탑 코드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 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어떤 자음이나 모음이 끼어 들어간다고 해서 이 전체 글의 의미가 사라지지 않죠. 예를 들면 여기 하나님하고, 예를 들면 나하고 님 사이에 기억이 들어갔다고 해서 요 부분의 의미만 왜곡이 되지 이 전체 의미가 왜곡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DNA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요 G하고 C 사이에 뭐 A가 들어가 버리면은 요 부분의 의미만 왜곡되는 게 아니고 이 뒤에 있는 글들이 전부 의미가 왜곡이 되어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프레임이 바뀌어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훨씬 정교하다. DNA가 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정교하고 그래서 글이 만약에 정교하기 때문에 누군가에서 쓰여졌다면 DNA는 훨씬 더 그러해야 된다. 예, 라는 것이 이제 예, 그거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서론을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인트론 서열이 이제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 간의 인트론 서열이 너무 다르다. 그러면 이제 인트론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진화론자들이 많이 이제 특히 이제 일반인들 중에 이제 진화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같던데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제 약물 내성 암세포가 생성되는 것이 결국은 진화의 증거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무척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왜 진화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좀 말씀을 오늘 요 두 가지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오늘 내용은 사실 조금 전공적으로 조금 이제 들어갑니다. 내용이 좀 들어가서 제가 좀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 제가 최대한 좀 알기 쉬운 언어로 해서 예, 최대한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인트론 서열이 종간에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위에 이제 세포를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이제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공통적으로 아마 DNA와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단백질이 결국은 세포를 작동시키는 일꾼이고요. 그 단백질이 없으면 세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DNA는 왜 중요하냐면은 이 단백질의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DNA 코드대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 하면은 아마 대부분의 그 생물학자들은 다 DNA와 단백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DNA를 잠깐 보시면 DNA 구조가 이렇게 아니, 리본처럼 되어 있는 이 구조에 이렇게 베이스가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쭉 붙어 있죠. 예, 그래서 베이스는 실제 화학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ATGC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명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 DNA도 구조를 정확하게 화학 구조를 보시면 요게 이제 요 백본입니다. 요 부분이 바로 요 녹색 부분이고요. 그 옆에 있는 요것들이 이제 염기입니다. 요게 이제 AGCT 염기 4개인데 요 보시면 요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바로 요 화학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DNA는 결국 우리 세포의 염색체가 결국 DNA입니다. 염색체가 결국 DNA인데 염색체의 길이는 약 1m가 넘죠. 1m가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그 1m가 넘는 그 끈에 그 분자들이 무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억 베이스 페어, 수십억 베이스 페어가 붙어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염기들이 쭉 붙어 있고, 예, 끝없이 붙어 있습니다. 예, 몇억 베이스 페어 되게 계속해서 붙어 있고, 이것을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서열을 읽은 것이, 이 DNA 염기 서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DNA 염기 서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씀드린 대로 사람 같은 경우는 30억 연기 서열이 있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 장 쓰면 약 80만 장을 써야 됩니다. 30억을 다 쓰려면 80만 장을 써야 되고, 그래서 이 종이를 만약에 이렇게 재어서 이렇게 쭉 올리면은 이제 63빌딩까지 올라가는 정도의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연기 서열이죠. 예, 그런 서열입니다. 그럼 말씀드린 요 DNA대로 이제 아미노산이 붙어서, 예, 아미노산이 붙어서 이제 한 개의 단백질이 나오게 됩니다. 예, 한 개의 단백질이 나오게 되고, 자, DNA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 DNA 한 개 한 개가 이제 우리가 코드라고 얘기를 하고, 요 세 개씩 묶은 거를 코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의미는 요 코돈에서 나옵니다. 예, 그 GAG가 되면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을 의미하고, CCC가 되면 프롤린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요 세 개씩 묶은 거를 이제 코돈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미노산의 종류는 총 20개가 있고, 화학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프롤린 같은 아미노산은 실제 화학 구조는 이렇게 생긴 것이죠. 예, 요런 아미노산들이 쭉 붙게 됩니다. 요 코돈에 따라서.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 DNA 서열이 있으면 예를 들면 여기 ATG가 돼 있죠. ATG가 돼 있으면 여기 이제 ATG는 메사요닌이 됩니다. 그럼 메사요닌이 붙게 되고 그다음 CAT가 붙는데 CAT는 히스티딘이 붙게 됩니다. 히스티딘 되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코드대로 그대로 이제 아미노산들이 계속 붙게 되고요. 예, 계속 붙다가 이제 끝에 TGA가 나오면 이건 이제 여기 보시면 스탑이 됩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럼 이 스탑에서 이제 한 개 단백질이 생성이 된다. 예, 요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요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앞에서 보셨던 30억 연계 서열에서 2만 종류의 단백질, 대략 2만 종류의 단백질이 나와서 제각각의 이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실 이제 DNA에서 단백질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틀린 말이고요. 중간에 이제 RNA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고 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왜 RNA를 생략을 많이 했었냐면은 결국 RNA도 결국 AT가 이제 U로 바뀐 건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AUGC의 염기 서열인데 그 염기 서열이 DNA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였기 때문에 사실 DNA의 염기 서열과 RNA 염기 서열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DNA 염기 서열대로 단백질이 나온다 그랬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 RNA 염기 서열대로 이제 단백질이 나오는 것이고 이제 오늘은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DNA가 RNA 이제 화학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인이 보면 사실 이 구조 차이를 잘 못 느낄 정도로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RNA에는 OH가 있고 여기는 이제 OH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DNA와 RNA 차이고 첫 번째 차이고 두 번째 중요한 차이는 이 염기가 똑같이 DNA에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고요. 이 DNA에도 G가 있고 RNA도 G가 똑같은데 요 T가 DNA에서 T가 RNA에서는 U로 바뀝니다. 요거를 오늘 좀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화학 구조는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요걸 메틸기라고 하는데요. 메틸기가 여기 하나 없는 정도인데, 근데 어쨌든 이제 DNA에서 T가 돼 있으면 그건 RNA로 갈 때는 U로 바뀐다. 예, 요거는 이제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금 이제 그 DNA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쭉 갑니다. 쭉 가서 DNA 연결선이 이렇게 있으면 DNA 연기설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질지 우리가 예상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암호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요런 DNA 연기 서열이면 요런 단백질이 나와야 되는데 아미노산을 봤더니 다른 아미노산이 붙은 단백질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글루타민인데 글루타민까지는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원래 DNA 서열대로 하면 이 아이소루신, 시스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아르지닌으로 옵니다. 예, 그래서 DNA 서열과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고 그래서 어쨌든 DNA에서 RNA를 거쳐 단백질이 나오기 때문에 RNA 서열을 봤습니다. RNA 서열을 봤더니 RNA 서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DNA 아까 말씀드린 대로 DNA 서열 그대로 RNA 서열이 나옵니다. 근데 T가 U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A는 A 그대로 가고 T가 U로 바뀌었고, 그다음 GG, CC, AA 또 T가 U로 바뀌었고, 그래서 DNA 서열이 그대로 RNA까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왜 다른 단백질이 나왔냐 봤더니, 요 지금 검은색으로 좀 진하게 칠한 요 부분이 RNA가 만들어지고 나서 단백질이 나오기 전에 얘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늘 이 부분이 바로 인트론입니다. 예, 얘들이 이제 사라진다는 걸 알게 되었고, 결국 이 단백질은 요 사라진 다음에 요 서열대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CAA까지가 이제 글루타민인데, 이제 원래대로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소루신이 나와야 되죠. 아이소루신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아이솔루신이 안 나오고 CGC, 아르지닌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CGC, CGC, 아르지닌, 아르지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스탑해서 이렇게 단백질이 나오게 된다. 예. 그러니까 DNA 서열대로 단백질이 나오지 않는다. 예. 그리고 RNA가 만들어진 다음에 특정 부위가 절단되어서 절단된 다음에 단백질이 나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절단되는 부분을 인트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트론 얘기하고, 여기 RNA 중에 절단되지 않는 부분을 이제 엑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DNA는 인트론과 엑손이 믹스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DNA에서 이제 먼저 RNA가 먼저 나오죠. RNA가 나오는데, 나온 다음에 인트론이 삭제가 됩니다. 인트론이 삭제가 되고, 엑손들끼리 붙습니다. 엑손들끼리 붙어서 얘들끼리 이제 새로운 RNA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 메신저 RNA입니다. 명명하게는 메신저 RNA고, 얘 코드대로 이제 단백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DNA에서 단백질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 틀린 말이죠. 예, 그럼 편의상 했던 말이고 DNA 서열대로 단백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결국 DNA 서열 중에 인트론이 빠진 다음에 요 엑손 서열대로 단백질이 나온다. 이것이 이제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트론이 뭐고 엑손이 뭔지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해서. 그래서 요거는 뭐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림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이 이제 FOXP2라는 유전자입니다. FOXP2라는 유전자인데 얘는 아미노산이 총 715개입니다. 그럼 예전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DNA는 여기서 3을 곱한 2145개가 돼야 되겠지만 근데 아니겠죠. 왜냐하면 여기 안에 인트론이 있을 테니까, 그죠? 인트론 길이만큼 DNA 길이는 길어지겠죠. 자, 그럼 실제 FOXP2의 DNA 길이는 얼마냐? 예, 놀랍게도 27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코딩하는 부분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아미노산 계수 왜곡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코딩하지 않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지금 DNA 기계가 27만 개가 된다는 얘기는. 그 실제로 보면 엑소는 2145밖에 안 되는데 인트로는 27만 6천이 됩니다. 거의 지금 100배가 넘는 거죠. 예. 인트론의 길이가 실제 DNA에서 인트론의 길이가 엑손 길이의 거의 10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것이 지금 엑소 F4XP2의 FOXP2의 이제 그 DNA 서열인데요. 이 검은색이 인트론이고 색깔이 나오는 부분이 엑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색깔이 있는 부분이 나오질 않죠. 전부 인트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당겨보면 예, 계속해서 인트론입니다. 계속해서 인트론이고 이제 나옵니다. 이 부분이 엑손입니다. 그러니까 인트론이 대부분이고 엑손은 얼마 안 되는 것이죠. 또 좀 더 보시면 계속해서 인트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고 예.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예, 그래서 대부분 인트론입니다. 예, 엑소는 거의 1%에서 10%가 채 되지 않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만약에 태평양을 유전자라고 한다면, 그 태평양 중에, 태평양에서 바닷물이 다 인트론이고요. 그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섬들이 몇 개가 있죠, 태평양에. 그 섬들을 엑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단백질을 코딩하는 부분은 극히 낮고,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제거되는 인트론이 대부분, 유전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그 이 인트론이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실 제거되는 DNA 부분인데 이 인트론이 종간에 너무 서열이 다르다는 거죠. 이 서열을 얼라인을 해보면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예, 종간에. 예. 이것이 이제 오늘 이제 제기하는 이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P53이라는 유전자인데요. 자, P53이라는 휴먼의 이제 P53 유전자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DNA를 보면 이게 어디가 엑손이고 어디가 인트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색칠해서 여기가 사실은 여기가 엑손이고 여기가 인트론입니다. 검은색이 인트론, 또 빨간색이 엑손인데요. 그런데 DNA 그냥 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트론도 ATGC로 되어 있고 엑손도 ATGC로 되어 있는데 DNA는 이 두 개가 다 믹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인트론이고 어디가 엑손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엑손과 인트론을 알 수가 있냐, 나중에. 그거는 이제 이 유전자를 통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역으로 추적해서 어디가 엑손이었고 어디가 인트론이었구나. 왜냐면은 단백질을 코딩하는 부분이 엑손이고 코딩 안 하는 부분이 인트론이니까 예, 단백질 아미노산을 이제 역으로 추적해서 이제 엑손과 인트론을 이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서열만 봐서는 어디가 인트론이고 어디가 엑손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트론에서 이제 한 가지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규칙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지금 검은색이 인트론인데요. 인트론은 반드시 GT로 시작해서 AG로 끝이 나야 됩니다. 예, 요거 DNA 때 그렇고 RNA가 되면 T가 U로 바뀌니까 GU에서 시작해서 AG로 끝나겠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요 인트론 같은 경우에 GT에서 시작해서 AG로 끝이 납니다. 그 여기도 인트론이 있죠. 검은색이니까. 얘도 보면 GT에서 시작해서 AG로 끝이 납니다. 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GT에서 시작해서 AG로 끝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인트로는 반드시 이 규칙은 지킵니다. 예.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근데 사실 근데 GT가 많거든요. 인트론 안에 GT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포는 오직 이 GT만 인트론의 시작점으로 인식을 합니다. 모든 정에서 이것은 동일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이제 인트로는 반드시 GT에서 시작해서 A로 끝이 난다. RNA가 되면 GU에서 시작해서 A로 끝이 난다. 예. 요것도 이제 좀 반드시 이제 기억을 이제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DNA 서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NA는 엑손과 인트론이 섞여 있죠. 섞여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인트론 부분이 노란색인데 GU에서 시작해서 AG로 끝이 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RNA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RNA가 이 인트론이 삭제가 되고 나면 이 엑손 1과 엑손 2가 이렇게 붙어서 메신저 RNA를 이루게 되고 얘가 이제 단백질을 만들게 된다. 예. 자,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떻게 인트론이 제거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 자료인데 어쨌든 이렇게 노란색이 지금 인트론입니다. 노란색 인트론에서 GUAG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얘들 어떤 특정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렇게 잘려 나가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인트론은 이렇게 잘려서 떨어지게 되고 엑손끼리만 이렇게 붙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단백질이 나온다. 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잘려 나가는 게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렸지만 그 실제로는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인트론 전문가는 아니어서 제가
정확하게 어떤 단백질이 있는지 제가 그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이제 복잡한 그런 메커니즘이고 이 단백질들이 이 인트론의 특별한 서열들을 다 인식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잘라내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우리 세포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퀘스천이 뭐냐면은 자, 인트론은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잘려 나가는 서열이니까 안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결국 DNA의 목적은 단백질을 만드는 것인데 이 인트론은 단백질을 만들어지기 전에 잘려 나간다면 원피 생각하기에 얘는 중요하지 않은 서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정교하지 않은 서열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트론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제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엑손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은 서열이 잘못되었을 때 단백질에 미치는 악영향이 엑손보다 오히려 인트론이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트론 서열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정교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지금 나와서 이미 사실상 이제 인트론을, 뭐 저는 인트론 연구한 사람은 아니지만 인트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미 정설로 다 이미 확립이 되어 있는 이론입니다. 그 인트론 서열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교하고 서열이 잘못되면 단백질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은 이미 다 확립된 이론입니다. 자, 여기 있는 많은 논문들 중에 제가 이제 리뷰 논문을 이제 하나 제가 이제 봤는데요. 자,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이제 브라카2라는 유전자인데요. 브라카2라는 유전자인데 여기 엑손이 12번, 엑손 13번 있고 요 사이에 이제 이렇게 인트론이 있습니다. 인트론이 있는데 길이가 2000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데 자, 이 연구팀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U가 RNA는 U라고 했죠. T가 아니고 U인데 요 U가 그 G로 하나만 바뀌었더니 이 2000개 뉴클레오타이드 중에 그냥 U가 G로 하나 바뀌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갑자기 이 전체가 인트론이었었는데 갑자기 여기가 엑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얘가 엑손이 돼서 메신저 RNA가 만들어질 때 얘가 살아남게 되고 얘가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요만큼에 대한 여기 서열이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지금 95 뉴클레오타이드면 대략 3으로 나누면은 약 30개의 아미노산이 추가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U가 G로 바뀌었더니 갑자기 얘가 엑손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가 원래 인트론이었는데. 요 논문도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역시 이 FERMT1이라는 유전자에서 여기는 지금 거의 유전자 요 인트론 길이가 거의 6000 베이스 페어인데요. 근데 G가 A로 하나 바뀌었더니 갑자기 여기에 슈도 엑손이 생기면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추가로 생기게 됩니다. 요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GUAG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G가 A로 바뀌면 여기에 갑자기 AG가 생겨버려서 이게 인트론 끝이 될 수 있는 서열이 생겨버리는 바람에 얘는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하나 바뀌었더니 갑자기 액선 행세를 하는 서열이 생겨버려서 역시 단백질이 왜곡된다는 얘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엑손이 추가로 생기는 이 일, 그러니까 인트론에서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 바뀜으로 인해서 엑손이 추가로 생기는 이 일이 자, 단순히 아미노산이 더 생기는 것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 이 일이 어떤 일을 유발하냐면은 단백질 전체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 그거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 보신 이 리뷰 논문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것이 지금 DNA 서열인데요. 자, 여기가 인트론입니다. 여긴 당연히 엑손이겠죠. 자, 인트론은 반드시 GT에서 AG로 끝난다고 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에 얘가 이제 그대로 RNA로 바뀌죠. 그래서 A는 A, T는 U, G는 G 이렇게 해서 그대로 쭉 바뀐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인트론이 없어집니다. 그죠? 이걸 이제 스플라이싱이라고 하는데 인트론이 없어지고 나서 인트론이 없어지면 이것이 이제 메신저 RNA가 되고요. 그럼 요 서열대로 이제 단백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개씩 나오는 것이죠. 세 개씩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단백질이 나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경우인데 자,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자, 요 C가 G로 바뀌는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인트론 서열에서 C가 G 하나로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C가 G로 바뀌면 RNA에서도 역시 C가 G로 바뀌겠죠? 예, 이 부분이 이제 G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GTAG, 시작이 GT고 끝이 AG라고 했는데 그 규칙이 여기에 가능해지게 됩니다. 가능해지면서 얘가 원래는 이 전체가 인트론이었는데 얘가 요 부분이 인트론으로 인식이 되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 얘는 남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GT로 시작했는데 얘는 돌연변이도 안 일어났었는데 갑자기 여기에 있던 GU가
인트론의 앞부분으로 인식이 되면서 세포가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여기를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엑손이 이렇게 남는다라는 것이 앞에서 논문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떤 일을 유발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것이 이제 메신저 RNA가 되죠. 메신저 RNA가 되면 이제 세 개씩 이제 아미노산이 붙게 됩니다. 세 개씩 붙게 되면 이렇게 붙어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원래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여기서 이제 프로린이 나와야 되는데 CCU. 근데 지금 여기 가기 전에 얘가 엑손이 나와버렸죠. UAC에 대한 아미노산이 나오게 됩니다. 타이로신, 프로린, 페닐알라닌, 자, 페닐알라닌. 자, 그럼 이게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아미노산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지금 여기 지금 남아있는 개수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13개가 남아버려서, 3의 배수가 아니어서, 이걸 잘랐을 때 한 개가 남게 됩니다, 뉴클리오타이드. 그래서 세포는 CCU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UCC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걸 하나의 아미노산으로 이제 코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면 프로린이 그 다음에 나와줘야 되는데 전혀 다른 아미노산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린이 나오고 그리고 갑자기 스탑이 나오면서 단백질 길이가 이제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뒤에 아미노산이 뭐 100개, 1000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엑손에 의해서 추가로 생긴 엑손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스탑이 나오기 때문에 스탑은 무조건 랜덤으로 있으면은 64개 중에 3개가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나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스탑이 나오면서 앞에 단백질과는 전혀 다른 단백질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트론에서 그 단백질을 코딩하지도 않는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트론에서 뉴클리오타이드가 하나 바뀌었는데 단백질이 완전히 왜곡이 된다는 것이죠. 예, 완전히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챗GPT한테 제가 좀 그려달라고 했더니 얘가 이렇게 그렸는데 나름 잘 그린 것 같은데 지금 요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일반적인 유전자에서는 여기 엑손 있고 인트론 있고 엑손 있고 자, 그럼 인트론이 나가 떨어지면서 이제 메신저 RNA가 나오고 그 여기 서열대로 이제 단백질이 나온 것이죠, 지금. 그래서 요 엑손 1에 의해서 요만큼이 만들어지고 엑손 2에 의해서 엑손 2는 예를 들어 길어서 이만큼이 만들어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나오는데 자,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 인트론 부분에 이렇게 돌연변이가 하나가 딱 나오게 되면은 갑자기 인트론의 어떤 특정 부위가 엑손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메신저 RNA가 나오면은 원래는 엑손 1과 엑손 2가 붙어야 되는데 요 가짜 엑손이 이 사이에 끼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 엑손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그대로 단백질이 나오다가 요 끼어 들어간 요 엑손이 만약에 서열이 이렇다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갑자기 여기 스탑이 나오면서 단백질이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엑손 2는 있지만 단백질을 전혀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만한 길이의 단백질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가짜 엑손이 들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스탑에 의해서 단백질 길이가 짧아져 버리게 된다. 엑손 2는 발현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이랬던 단백질이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백질과 이 단백질은 완전히 다른 단백질이죠. 얘는 전혀 기능을 못하는 단백질이 됩니다.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났냐면은 인트론에서 그냥 뉴클리오타이드가 한 개 바뀌었더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한 개의 DNA 서열이 바뀌는 일이 DNA 서열에서 딱 한 개만 바뀌는 일이 만약에 엑손에서 일어나면 그러면 이제 한 개의 아미노산만 바뀝니다. 한 개의 아미노산만 바뀌게 되는데 만약 이것이 인트론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단백질 전체의 구조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인트론 서열이 엑손 서열보다 단백질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엑손이 결국은 단백질을 코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엑손 서열에 폭탄들이 있다. 그 폭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서열이 바뀌면 단백질의 구조가 그냥 막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단백질의 구조가 아주 왜곡이 되는 그런 서열들이 엑손에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인트론을 연구하면서 아, 엑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트론도 그렇다. 그리고 인트론 같은 경우는 서열 기지도 훨씬 기니까 폭탄도 훨씬 많고 그리고 폭탄의 그 규모도 얘가 수류탄이라면 얘는 거의 핵폭탄급에 되는 예, 그러한 이제 폭탄들이 인트론 서열에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서열이 엄청 정교하다는 것이죠. 인트론 서열이 엑손 서열만 정교한 것이 아니고 인트론 서열도 반드시 정교해야 된다. 그 서열이 바뀌게 되면은 단백질 전체가 그냥 다 왜곡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이제 팩트고, 제가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제 인트론 서열이 상당히 정교하고,
그런 서열인데 이것이 종간의 유사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 이것이 바로 진화가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유전적 증거이다. 유전적 증거입니다. 인트론 서열이 종간의 유사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자, 자, 다시 또 이제 하나 예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이제 P53 단백질인데요. P53에 이제 사람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렛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의 아미노산 서열을 쭉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략 유사도가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서열이 유사하다는 얘기는 엑손이 유사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별표가 지금 같은 아미노산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서열이 휴먼과 렛 사이에 P53에서 유사도가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트론을 보면 그럼 이제 인트론을 보면 어떻냐? 여기 인트론은 지금 요 사이사이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휴먼의 요 K와 L 사이에 인트론 서열이 들어 있고요. 렛도 역시 K와 L 사이에 그 인트론 서열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인트론 서열은 이제 아미노산의 서열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예, 상관이 없죠. 예,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 인트론이 들어 있게 되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인트론이 들어 있는데 자, 요 부분에 똑같은 위치에 인트론이 들어 있습니다. 휴먼은 757 베이스 페어, 렛은 686 베이스 페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서열을 한번 지금 보려고 합니다. 요 서열을 비교해서 어떤지, 종간 유사성이 정말 없는 것인지. 자, 보시면 지금 이제 요 ATGC 서열이 쭉 있는데요. 이 대강 계산해 보면 유사성이 46%가 나옵니다. 46%가 나오는데, 46%도 뭐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일단 DNA가 ATGC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4개의 염기니까 이 DNA 서열이 랜덤 DNA 서열을 갖다 놔도 무조건 25%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DNA 서열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게 25%가 이제 되게 되고요. 그래서 46% 유사성이라고 하면 여기서 25를 빼면 20% 정도 유사하다는 얘기죠. 예. 근데 아까 엑소는 거의 90% 가까이 유사한데 지금 인트로는 20% 정도밖에 유사하지 않는 것이죠. 예. 자, 근데 이제 이것을 제보라 PC하고 비교하면 이제 더 심각해지는데, 자, 제보라 PC도 역시 P53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 이제 아미노산 배열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역시 중간중간에 이제, 서열의 유사성은 약 72%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엑손 서열의 유사성은 72%가 되는데, 자, 인트론 서열을 보게 되면, 역시 중간중간에 인트론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제보라 PC는 1100 베이스 페어가 있고요. 휴머는 343개의 베이스 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길이도 지금 이미 너무 다르죠. 길이도 이미 너무 다른데 두 개를 한번 이렇게 배열을 해보면 예, 거의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예, 길이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배열을 하게 되면 거의 상관관계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그림을 잠깐 알기 쉽게 표현을 하면 이제 어류에서부터 포유류까지 어떤 특정 유전자에 대해서 엑손을 보면 엑손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지금 비슷하잖아요. 얘는 얘들끼리 색깔이 비슷하고 얘는 얘들끼리 색깔이 비슷하고 예, 그래서 거의 이제 유전자 엑손을 보면 거의 비슷한데 인트론을 보면 이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예, 인트론을 보면 지금 완전히 다르다. 종간에 완전히 다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여기까지 이제 현상이고 이제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제 해석이 필요한데요. 예,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엑손 서열은 종간에 유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엑손 서열은 상당히 유사한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진화론자들은 실제로 이제 아까 보셨던 그거고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이제 이 염기 서열의 유사성이 이제 진화론의 이제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엑손 서열이 유사하다는 것은 모든 종이 같은 종에서 진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현상이고요. 요거는 이제 진화론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과 유사한 종일수록 인간과의 엑손 서열의 유사성이 역시 또 높아집니다. 이것도 실제 현상입니다. 실제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진화론은 이것은 이제 진화론의 강력한 증거다. 왜냐하면은 어, 서열이 우리 인간과 가까워질수록 유사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진화했던 얘기가 된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막 바뀐 것이 아니고 각 종들이 진화할 때 한 개 하위 종에서부터 유전자가 조금씩 바뀌고 그 바뀐 거를 토대로 해서 또 다른 것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이 진화는 확률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설계론자들이 계속해서 진화를 공격할 때 확률상 불가능하다. 그런 정교한 서열이 만들어지는 것은 확률상 불가능하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단계적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진화에서 확률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말하는 이제 근거가 되겠습니다. 엑손 서열이 그 인간 쪽으로 올수록 유사해진다는 것은. 예.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인트론 서열이 되겠습니다. 인트론 서열을 봤더니 그런데 유전자의 사실 90% 이상 차지하는데 종간 유사성이 거의 없는 것이죠. 예, 그것이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진화론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어차피 인트로는 단백질 코딩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서열이다. 의미가 없는 서열이기 때문에 진화가 진행되는 동안 그냥 무작위로 돌연변이가 누적된 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진화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예, 의미 없는 서열이니까 그 의미 없는 서열이 만들어질 확률이 얼마냐는 거는 사실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진화론의 주장대로 한다면. 정말 인터넷 서열이 의미가 없는 서열이면 이 말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의 연구 결과들, 뭐 최근이라 해도 한 2, 30년 전부터의 연구 결과들은 인트론 서열이 상당히 중요하고 잘못되면 단백질이 심각한 손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서열이 상당히 정교하다는 것이죠. 예. 상당히 정교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화론은 사회성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시 정리를 하면, 자, 이게 이제 관찰된 사실은 인트론 서열이 잘못되면 단백질이 심각한 손상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제대로 된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인트론 서열은 엑손 서열만큼이나 정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진화론이 인트론은 무의미한 서열이기 때문에 종 간에 다른 것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건 틀린 설명이죠. 예, 인트론 서열은 아무 의미 없는 서열이 아니라 그 현재 서열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단백질이 망가지는 예, 아주 엄밀한 서열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간 유사성이 없기 때문에 자, 진화론 관점에서 보면 단계적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죠. 예, 종간에 아무 유사성이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고 각 종별로 무작위 돌연변이에 의해서 인트론이 생성된 것입니다. 예. 각 종별로 이제 유사성이 없기 때문에 자, 근데 만약에 단계적 변이가 아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작위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런 인트론의 정교한 서열이 만들어졌다면 이 인트론이 생성되는 것에는 반드시 확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예. 랜덤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엄밀한 서열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럼 뭐 확률 계산해서 얼마가 나오냐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수천만 염기쌍이 무작위로 변해서 정확하게 기능을 하는 인트론 서열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제 확률상 이제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결론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화론이 확률을 피해갈 수 있었던 근거는 엑손 서열의 유사성에 기반한 단계적 진화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엑손 서열이 상당히 유사하고 종간에 유사하고 우리 인간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그 서열의 유사성이 높아지고 그 단계적으로 우리가 진화했고 그 단계적으로 진화했으면 확률은 의미가 없고 오랜 시간이 보장되면은 뭐 확률상 그렇게 낮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진화론의 프레임이었죠. 하지만 인트론 서열을 봤더니 종간 유사성이 거의 없다. 근데 이 인트론 서열이 예전에는 아무 의미 없는 서열인 줄 알았는데 엑손 서열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정교한 서열이더라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간 유사성이 거의 없다.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진화는 이제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랜덤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그 서열을 가지는 확률을 계산해 보면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이제 진화는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결국 진화가 불가능하면 남는 것은 설계밖에 없기 때문에 창조밖에 없기 때문에 인트론 서열은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디자인되었음이 확실하다라는 것이 제가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요걸 이제 조금 이제 제가 글로서 앞부분에서도 이제 글로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글을 가지고 비유를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DNA 서열입니다. DNA 서열인데 요 굵은 것이 엑손이고요. 요 작은 것이 이제 인트론입니다. 인트론인데, 그 진화론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요 부분은 의미를 가지는 배열이다. 그래서 글로 치면은 이런 것이죠. 의미를 가지는 이제 자음과 모음의 배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는 엑손도 역시 의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글로 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렇게 의미를 가지는 배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인트로는 무엇이냐? 얘는 서열은 있지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보면은 자음 모음의 배열은 있지만 의미가 전혀 없죠. 예,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유전자를 이제 해석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자, 이것이 예를 들어 이것이 어류의 글이라고 한다면 자, 양서류로 진화를 하게 되면 이제 진화론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서류로 진화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양서류의 엑손 부분이 무작위로 바뀌어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요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로 바뀌고 또 혼돈이 혼란 요 하나로만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의미는 똑같습니다. 두 개가 의미는 똑같고. 그러니까 단백질로 치면 이제 같은 기능을 하는 단백질인 것이죠. 근데 이제 유전자 서열은 다른데 그 단백질이 어류와 양서류에서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문장으로 치면 이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트론을 보면은 또 배열이 전혀 다른데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의미 없는 배열이기 때문에 그냥 막 써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파충류 오면 역시 마찬가지로 엑소는 한 개씩 바뀌고, 예, 그래서 진화가 가능했던 것이고, 또 인트로는 어차피, 인트로는 종간에 그 유사성이 전혀 없지만, 어차피 의미 없는 배열이니까 그냥 이렇게 쓴 것이다. 예, 예, 확률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포유류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이제 이거죠. 잠깐 말씀드리면 진화론 설명은 엑손에서 각 종이 정교한 서열을 가지게 된 것은 이 엑손에서 보면 각 종이 정교한 서열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앞 단계의 종에서부터 서열이 한두 개만 바뀌었기 때문에 진화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예,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한두 개만 바뀌기 때문에 확률상. 근데 이제 인트로는 각 종별로 서열이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른 것은 지금 서열이 전혀 다르죠. 다른데 근데 이것은 어차피 의미 없는 서열이기 때문에 어떠한 서열이 생성되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확률이 무의미한 거죠. 예, 의미 없는 배열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확률상 그 배열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그건 이제 따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는 DNA 서열은 진화론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유전자가 이런 형태라면 그 말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에 많이 맞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인트론 연구자들이 인트론을 연구해 봤더니 이게 아니고 이거라는 것이죠. 이 인트론 부분도 이런 무의미한 배열이 아니라 여기에 의미를 가지는 문장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의미를 가진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양서류도 그렇고 파충류도 포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엑손과 달리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예, 배열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결국 이렇게 되면은 각 문장의 요 배열이 랜덤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완벽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나온 것이 되고 단계적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정교한 배열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확률 계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확률을 계산하면 너무 낮은 수치가 나온다. 예, 그래서 진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인트론 서열이 종간이 다르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진화가 아니라 누군가에서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제 발표 내용이고요. 예, 이제 두 번째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보다 이제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요. 예. 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약물 내성 암세포의 생성이 진화의 증거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암세포에다가 약을 치면은 결국은 암세포 유전자가 변해서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내성세포가 생기는데 이것이 진화의 증거가 아니냐.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하는데, 진화론 믿는 분들이. 예.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왜 이것이 틀린 생각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암세포인데요. 암세포에다가 이제 약물을 계속 치게 되면 실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떠냐면은 암세포가 다 이제 죽습니다. 다 죽는데 이제 한 개의 암세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한 개의 암세포가 이제 끝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갑자기 약물 내성 암세포로 변하면서 즉 약물이 더 이상 안 듣는 암세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 약물이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그렇게 해서 얘가 어쨌든 암세포니까 다시 증식을 해서 결국은 이제 이 암에 의해서 이제 환자가 사망하게 됩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현상이 결국, 확장되면 결국 진화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가 있는데 약을 치면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암세포가 약물 내성 암세포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얘가 이제 증식을 이제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암으로 이제 환자가 죽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진화의 증거가 아니냐. 자,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진화론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설계론자들은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새로운 개체로 진화하는 것은 확률상 극히 낮으므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생명체에서는 설계론자들의 말과 달리 진화에 기반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계론자들이 확률상 진화가 불가능하다, 확률상 진화가 불가능하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 진화 현상이. 예, 세포 단위에서 진화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뭐 확률 계산 어떠하든 실제 나타나는 현상이 진실이니까
진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음, 저 비율을 들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약물 내성 암세포가 생기는 확률과 유전자 변이로 새로운 종이 생길 확률은, 어, 비율을 들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을 연속으로 던졌는데 5번, 6이 5번 연속으로 나올 확률. 예, 6이 연속으로 5번 나올 확률이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약물 내성 암세포가 생길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6을 던졌는데 6이 연속으로 1억 번 나올 확률이 유전자 변이로 새로운 종이 생길 확률이다라고 일단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을 던졌는데 6이 연속으로 5번 나올 확률은 사실 쉽진 않습니다. 이것도. 왜냐하면은 확률 계산을 해보면 6의 5성분의 1에서 7776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이 행위를 거의 10,000번 가까이 해야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하루 종일 계속 주사위를 던져야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안 나오진 않는다는 것이죠. 예, 하루나 이틀을 계속 던지면 나올 수 있는 확률이다. 그런데 연속으로 6이 1억 번 나올 확률은 계산해보면 6의 1억승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계산상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약물내성 암세포가 생길 확률은 확률 계산상 나오게 되어 있는 확률인 것이고요. 예, 나와야만 하는 확률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이고, 유전자 변이로 새로운 종이 생길 확률은 계산상 안 나올 확률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설계론자들 주장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항암제 내성 암세포의 출현은 확률을 거스르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확률상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하지만 유전자 변이에 의한 새로운 종의 출현은 확률상 나올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자,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럼 정말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항암제 내성 암세포의 출현은 확률을 거스르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확률상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그냥 나온 것에 불과한 것이냐.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BCR-ABL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발암 유전자입니다. 이것은 이제 ABL이라는 단백질에 BCR이라는 단백질이 퓨전되면서 ABL의 활성이 과도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암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암 환자에게는 이 에이블이라는 단백질의 기능을 억제하는 약물을 치게 되면 암을 이제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된 약이 이제 글리백이라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뭐 단순한데요. 이 에이블 때문에 암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에이블의 기능을 억제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블이 원래 자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ATP라는 요 파켓에 ATP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약물이 ATP 대신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에이블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암세포도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약물이 효과가 좋은데 자꾸 치게 되면 언젠가 어느 순간 1년, 2년 지나서 갑자기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제 암이 재발합니다. 이것이 이제 내성 암세포가 생긴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이 왜 생겼는지 그 메커니즘을 잠깐 말씀드리면 자, 이것이 이제 BCR 레이블이라는 단백질인데요. 자, 여기 이제 ATP 파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ATP라는 물질이 들어가야 에이블이 기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글리백이라는 물질이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예. 대신 이제 입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입을 막아버리게 되면은 얘가 기능을 못하면서, 결국 이 단백질의 기능이 무력화되면서 이제 암세포가 죽는다. 예. 요것이 이제 이 약물의 이제 기전인데, 자, 만약에 이런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BCR 레이블에 유전자 변형에 의해서 BCR 레이블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자,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자, 315번 스테레오닌이 아이소루신으로 바뀌게 되고 예, 요 돌연변이가 이제 생길 경우에는 요렇게 요 파켓에 요 단백질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예, 요렇게 되면은 글리백이 이제 못 들어가죠. 예, 들어가질 못합니다. 들어가질 못하면 요 단백질은 자기 기능을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요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암세포는 이 약물을 쳐도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있는 암세포, 많진 않지만 아주 극히 작은 고암세포들만 다시 증식을 해서 결국은 이제 환자가 사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약물 내성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약간 유전자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기 암세포들인데요. 여기 암세포들이 각각의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약물을 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약물을 치게 되면 이제 암세포가 기본적으로 죽는데 근데 이제 암세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자기를 공격하는 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세포의 상태가 이제 극도로 나빠지게 됩니다. 세포의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
결국은 세포 안에서 작동하는 DNA 리페어 기능도 이제 다운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생기지 않을 돌연변이들이 그 세포 안에서 누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한 개의 세포에서 한 개의 돌연변이가 누적된다고 가정하면 자, 여기서 뭐 이 세포는 여기에 돌연변이가 누적이 되고요. 이 세포는 여기에 누적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세포에서 돌연변이들이 누적이 되게 됩니다. 예. 자, 요걸 전체 유전자로 보게 되면 이게 30억 염기 서열인데요. 자, 어떤 세포는 여기서 누적이 되고 돌연변이가 어떤 세포는 여기서 누적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누적이 생기게 됩니다. 누적이 생기다가 이 많은 세포 중에 만약에 한 개의 세포에서 요 BCR-AB를 코딩하는 요 유전자 부분에 돌연변이가 만약 생기게 되면 그리고 하필이면 또 그 부분이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315번 스레오닌을 아이소루신으로 치환하는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만약에 그 세포가 만약에 이 세포라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세포 안에 있는 BCR-ABL 단백질은 모양이 이 모양이 아니라 이제 요 모양으로 바뀌게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글리백이 작용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다른 세포들은 다 글리백에서 죽더라도 이 세포는 살아남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결국 이 살아남은 이 세포가 다시 증식을 해서 이제 환자는 이제 사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이러한 그 현상, 그러니까 요 한 개의 세포가 살아남아서 결국은 다시 암 환자가 죽게 되는 이 현상이 확률적으로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냐. 그러니까 확률을 거스르고 일어난 것이냐. 아니면 확률적으로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에 불과하냐. 그것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요. 자, 자, 세포는 30억 개의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억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확률 계산을 해보면 자,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하기를 한 개의 세포에서 염색체 전체에 걸쳐서 한 개의 돌연변이가 생긴다고 가정하면, 예, 뭐 10개, 20개가 아니라 그냥 한 개의 세포에서 그냥 한 개의 돌연변이가, 한 개의 돌연변이만 생긴다고 가정을 하면, 최소 한 개의 세포에서 BCR-ABL 단백질의 T315I를 생성시키는 돌연변이가 생기기 위해서는 650개의 세포가 있어야 됩니다. 예, 요건 이제 확률 계산을 해보면, 한 개의 돌연변이가 한 개의 세포에 생긴다고 가정하면 요 부분에 특정한 부분에 돌연변이가 생기기 위해서는 염기 서열이 30억 개일 경우에는 650억 개의 세포가 있으면 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암 치료 받는 암 환자들의 평균 암세포 개수가 10에 12승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650억 개는 10에 10승계인데 항암 치료 받는 암 환자들은 이미 이거보다 10배, 20배 이상 많은 암세포를 이미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암 환자들은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기는 세포를 반드시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확률상. 10에 10승계만 있어도 이 세포는 생기기 때문에 10에 12승계를 가지고 있는 암 환자에게서는 반드시 이 세포는 생기게 되고 그 결국 이제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항암제 내성을 가진 암세포가 생기는 것은 확률을 거스르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확률에 의해서 이미 예상된 것이 그냥 나타난 현상이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 그러면은 유전자 변이에서 새로운 종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자, 이 두 개를 잠깐 비교를 해보면, 자, 항암제 내성을 가진 암세포가 생기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 벌써 말씀드린 대로 한 개의 단백질에서 한 개의 아미노산이 바뀌면 항암제 내성 암세포가 생겼죠. 앞에 보신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블이라는 단백질에서 그 315번 스레오닌이 아이소루신으로만 바뀌면 내성 암세포가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에 의해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입니다. 확률 계산상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새로운 종이 생기기 위해서는 한 개의 단백질이 아니라 2만 개의 단백질에서 각 단백질별로 최소 수십 개에서 수천 개의 아미노산이 정확한 서열로 바뀌어야 이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확률과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확률은 차원이 다르다. 예.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확률은 확률 계산상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오고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두 번째 그 토픽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그래서 어, 결국 약물 내성 암세포가 생긴 확률과 유전자 변이로 새로운 종이 생길 확률은 비교를 하면 얘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이 연속으로 5번 나올 확률, 그리고 얘는 주사위를 연속으로 던졌을 때 6이 1억 번 나올 확률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났으니까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예, 둘 다 일어나기 어려운 건 맞지만 그 일어나기 어려운 정도가 비교가 안 된다. 예를 들면 얘는 7천분의 1이고 얘는 6의 1억 성분의 1이다. 예, 그래서
예,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연변이에 의한 약물외성 암세포의 생성은 진화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길었는데요. 제가 지금 부록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좀 있어서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예,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화 창조 논쟁 보면서 제가 좀 꼭 그 아셨으면 하는 것은 이 2만이라는 숫자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2만 개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 종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을 포함해서 다 2만 종류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2만 종류의 단백질. 근데 같은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백질의 근데 서열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A라는 단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A라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B라는 단백질들 다 가지고 있는데 B라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도 역시 종마다 다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2만 개의 단백질이 다 다릅니다. 종마다. 예. 저는 이것이 진화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이제 그 상식적인 근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람과 개를 비교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2만 개 단백질 중에 한두 개 단백질에서 몇 개의 아미노산이 달랐다. 만약에 유전자를 봤더니 그렇다면 저도 진화를 믿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화를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개의 단백질에서 몇 개의 아미노산이 바뀌는 일은 충분히 이제 확률상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실제 우리가 유전자를 보면 2만 개의 단백질이 다 다르다. 심지어 사람과 이 그 뭐 침팬지나 이런 것도 인트론 서열까지 다 포함하면 단 한 개의 단백질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유전자가. 예, 2만 개의 단백질이 전부 다르다. 예,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진화는 이제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TP53이라는 단백질을 보면 제보라 PC 휴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단백질 모양도 아미노산 서열은 이렇게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백질 모양은 비슷하고 이 단백질인데요. 그리고 기능도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예. 이것이 사실 무엇과 똑같냐면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제보라 피시라는 책이 있고 여기 휴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있습니다. 1절에. 여기 휴먼 책에는 처음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요 1번 문장을 보면 두 개가 의미는 같습니다. 근데 코드는 분명히 다르죠. 예, 코드는 분명히 다른데 의미가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2만 개의 문장이 있다는 거죠. 이 책에는 이런 식으로 2만 개의 문장이 있고, 이 책에도 2만 개의 문장이 있는데, 이렇게 각 번호별로 의미는 같은데, 코드는 다 다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진화론자들은 여기서 이게 이 책이 저절로 써졌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설계론자들은 코드가 다 다르고, 코드가 완전히 다른데, 이게 코드가 다른데 같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썼다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라는 것이죠. 예. 진화론은 이것이 저절로 되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예. 코드가 다른데 같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누가 썼다고 보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다. 예.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2만 개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2만 개 단백질이 왜 강력한 이제 그 설계의 증거냐면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코드가 다 바뀌었는데 같은 의미를 만약에 가지는 게 2만 개의 단백질에서 다 그렇게 일어나려면 확률상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 한 개의 단백질에서 이제 코드가 랜덤으로 바뀌었을 때 그대로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확률이 도대체 얼마면 2만 개 단백질이 다 바뀌어도 2만 개 단백질이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냐.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코드가 랜덤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똑같은 의미를 가질 확률이 0.1%라면. 그러니까 아미노산 개수가 사실 20개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조합의 수가 뭐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근데 코드가 그렇게 막 바뀌어도 똑같은 의미를 가질 확률이 0.1%, 그 1000분의 1이라면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너무나 낮게 잡은 것인데, 너무나 높게 잡은 것인데 한 개 단백질에서 일이 일어난 일이 0.1%면 그래도 2만 개 단백질 해버리면 이것의 2만승이 되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2천만승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좀 더 봐줘서 만약에 지금 10%라고 하자. 그러니까 코드가 바뀌었는데 똑같은 의미를 가질 확률이 10%라고 하자. 그러니까 10번 시도하면 한 번은 무조건 같은 의미 나온다.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런데 10%라고 해줘도 여기다가 2만 승을 곱해버리면 10의 마이너스 20만 승이 나오고요. 심지어 99%라고 해줘도. 그러니까 코드가 랜덤으로 바뀌었는데도 그냥 의미는 무조건 같은 의미가 무조건 나온다. 그러니까 자판을 그냥 마음대로 막 두드려도 원래 썼던 문장하고 의미가 같은 게 나온다. 99%면 항상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도 여기다가 2만 승을 씌워버리면
10의 마이너스 88승이 나와서 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0의 마이너스 82승만 나와도 사실 우리 우주의 입자수보다 많기 때문에 우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되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만 개의 단백질이 모두 다 서열이 다르고 근데 기능이 다 동일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진화된 것이 아니고 설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예.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루트 2로 이제 사실 발표를 시작했었는데 오늘 이제 루트 2로 좀 마치게 될 것 같은데 자, 이 히파수스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루트 2에 관련해서 히파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피타고라스 학파가 이때 있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을 했던 이제 거기죠. 그래서 이 학파에서 거의 종교적 신념처럼 믿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수는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다. 즉 모든 수는 유리수라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것이 가장 이 아름다운 우주를 봤을 때 모든 수는 정수의 비로 나타내져야만이 이제 이 아름다운 우주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수는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거의 종교적 신념처럼 믿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히파수스라고 해서 이 피타고라스 학파의 일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루트 2를 봤더니 루트 2는 결국 이제 밑변과 높이가 1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잖아요. 그게 이제 루트 2인데 루트 2를 봤더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없다는 걸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 이제 정수의 비가 안 되기 때문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걸 발견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피타고라스 학파가 그럼 우리가 틀렸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는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의 자기들에게는 종교적인 신념이었기 때문에 그런 수는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이 사람을 이제 죽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것이 이제 진화론 창조론에서도 상당히 저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진화론자들은 모든 현상은 자연적인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들의 어떤 그냥 믿음인 것이죠. 모든 현상은 자연적인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설계론자들이 이 세포를 봤더니 이게 자연적인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말씀드린 이제 유전자인데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진화론이 이제 생각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은 이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설계론자들을 향해서 이제 과학계를 떠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진실입니다. 진리고 수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는데 하지만 피타고라스 학파에게는 오직 유리수만이 그들의 수였던 것이고 그래서 이 유리수의 범위를 벗어나는 수를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걸 이제 못 받아들였던 것이죠. 못 받아들이고 이걸 억지로 이제 유리수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예,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과학은 결국은 우리가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저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렇게 근데 이 세상을 살펴보면, 세계를 살펴보면, 이 자연주의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있고, 또 이 자연주의가 아닌 것으로 또 해석이 되는 것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화론자들에게는 이 자연주의만이 이제 과학인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현상은 이제 비자연주의적인 것이 많죠. 그 대표적인 것이 유전자의 기원이 결국 비자연주의적인 것이고, 어, 이것이 이제 상식적으로 자연주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은 이것을 이제 자연주의 틀 안으로 이제 집어 넣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자연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좋은 철학이고 그 자연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어떤 문명의 발전도 이루었는데 실제로 이 자연주의 밖에 있는 이 현상을 자연주의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자연주의를 통해서 만들었던 그 많은 좋은 이론들 뭐 물리 법칙이라든가 화학 법칙들이 다 이렇게 모순되게 되는 그것까지도 다 이제 그 무시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루트 2는 누가 뭐래도 유리수 밖에 있는 것이고 그 유전자의 기원은 예, 자연주의 밖에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뭐 개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개미가 이제 자기들 이제 동료가 있는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만약 여기 이렇게 장벽이 있으면 못 가겠죠. 그래서 요 정도 장벽만 있어도 사실 이 작은 개미는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뒤에 이 장벽이 있다면, 뭐,
말할 나위도 없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 유전자를 봤을 때 이 진화가 가능하기 위해서 이 진화론이 넘어야 할, 진화론이 정말 사실이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그런 벽을 저는 좀 말씀드렸고, 제 생각에는 가장 낮은 벽을 말씀드렸다. 작년에는 제가 스타코드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인트로론을 가지고 이 진화론이 넘어야 할 가장 작은 벽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진화론이 사실 이 벽을 넘을 수도 없거니와, 넘을 수도 없거니와, 이 벽을 넘는다고 해도 사실 그 뒤에는 예, 어마어마한 벽들이 이걸 넘어도 그 뒤에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확률상 낮은 어마어마한 벽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진화론은 절대로 여기 갈 수가 없고, 제가 이제 뭐 제목에서는 진화론이 뭐 걸림돌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사실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진화론에게 있어서 걸림돌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 진화론에게 있어서 유전자는 그 걸림돌 수준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제 거대한 장벽이다. 도저히 넘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